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방역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인 대유행의 문턱에까지 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가운데 지난 8월 8일 경복궁 인근의 집회,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현재까지 최소 10여 명의 확진자가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네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 SBS 정책문화팀의 남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지원 기자. 네. 지난 닷새 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 계속해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발생만 따져보면 사실 나흘 연속이고요. 예. 해외 유입 확진자까지 합치면 닷새 연속 지금 세 자릿수입니다. 처음 14일에 103명을 시작으로 16일에는 279명까지 갔고요. 오늘 예. 246명 발표됐는데요. 국내 확진자만, 국내 발생 환자만 따지면 235명입니다. 예, 235명, 해외 유입이 11명.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닷새 동안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가장 큰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근원이라고 할까요?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지목되고 있는 거죠.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의 누적 확진자 수가 400명을 457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오늘 정오 기준인데요. 어제 방대본 발표 시보다 예. 138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근데 또 오늘 한 가지 좀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게 예. 비수도권 확진자가 25명이나 된다는 거거든요. 대구, 충남, 경북, 대전, 강원, 전북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교인 분포도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남정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 사랑제일교회만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칫하다가는 이번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 단초를 사랑제일교회가 제공한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나 방문자를 다 합치면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중에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한 1,400여 명 정도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 정도는 실제로는 주소지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사랑제일교회의 교회 자체가 서울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주로 지금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천여 명의 신도 내지는 방문자들 중에 타 시도나 아니면 소재지가 불분명한 분들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확산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지난 닷새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광복절에 서울에서 어쨌든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에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확진 여부는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라도 이제 방역당국에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진자가 파악이 된 게 10명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10명 이외에도 더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숫자는 얼마큼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 참석 인원이 추정컨대 이제 주최 측에서 한 5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야외에서 진행된 행사긴 합니다만 야외라도 거리 두기가 안 되고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충분히 감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못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염원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만 명 중에 상당수가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SBS 오시는 길에 아마 그 일대를 좀 들리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네네. 광화문 앞에 이분들이 집회만 참석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데도 들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지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를 방문을 했을 때에는 뭔가를 음식물이나 차를 섭취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때 그 인근의 날씨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료나 아니면 식사 등을 하시려고 어떤 시설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마스크를 벗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며칠 안 지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그 전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며칠 지나서 아니면 일주일 지나서 그 여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복절 집회 당시에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남준 기자. 네. 저때 저 집회가 뭐 일부는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또 금지가 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저렇게 참석 인원들을 버스로 한쪽으로 몰아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밀집돼 있는 결과가 네. 된 것 같아요.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마스크도 턱에 걸친다든가 대부분이. 네, 코가 나와 있다든가 그런 경우 많았고 또 저희 8시 뉴스에도 나갔지만 앉아서 음식을 나눠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회 현장에서. 예. 그래서 그런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확률이 양성률이 16.1%. 이게 신천지 교회 때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로. 예. 예. 근데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16%라는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나 방문자 수를 한 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7명이 확진이 됐고요. 예. 산술적으로 보면 한 600여 명이 감염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시발이 그러니까 지표 환자가 상당히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2일에 처음 사랑제일교회에서 지표 환자가 처음 나왔고요. 그 뒤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났을 걸로 보고 있고 이 비단 신도나 방문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신도나 방문자가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한테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집단 감염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 팀에서 얘기하는 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천지 때, 이태원 클럽 때,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때 뭐 비교한 수치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뭐 김호란 교수 연구팀에서 최근에 발표한 지금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 비교를 하면 신천지 때 같은 경우에는 3.5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간이 2월 18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 2.83% 이렇게 83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태원 클럽발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중순까지가 2.6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신천지가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단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김호란 교수 연구팀에서 비교한 이 기간도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천지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체제를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많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 내와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진 반면에 사랑제일교회나 이태원 클럽발 어떤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인이나 아니면 클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라는 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더군다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이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집단 감염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넓게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감염 재생산 지수에서 가령 그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3.5, 2.8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때 3.53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3.5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수치, 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3.53명에게 전파를 시킨다. 네네. 그러면 지금 두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일 거예요. 남정 기자도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이렇게 급증하고 있을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해외 유입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국내 발생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날도 많았는데 왜 갑자기 국내 발생 사례가 세 자릿수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급증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인데 말이죠. 저도 같은 질문을 예. 상당히 많이 예. 받았는데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교회 몇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집약적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예.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8월 9일 예배가 좀 약간 위험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보던 분들이 다 실내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밀집도가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원래 실외에서 예배를 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날 비가 오니까 다 안으로 들어갔다. 네. 예. 그래서 이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내로 더 들어가고 밀집도 높아지고 더 밀접한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 그 파주 스타벅스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한 지금 2차 전파까지 해서 5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그 2층에서 에어컨이 커진 상태에서 환기는 안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음료 드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확진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코로나 초기에 한 4월, 5월까지만 해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시는 곳도 많았습니다. 예. 식당이나 카페 예. 같은 곳. 근데 최근에는 날씨 요인도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좀 보태자면 그 신천지 양성률을 그 방대본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방대본에서도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그때 전수조사했을 때 40.7%가 확진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는 17%까지 예. 나왔는데 아직 이제 신천지까지만큼 뭐 확진 양성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신천지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교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전국적 대유행의 문턱까지 올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그 감염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자릿대까지 떨어지는 네. 일들이 연거푸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도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행사를 제한을 하다가 종교 소모임 등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남대문 시장의 전파 요인도 반석교회에서 이런 종교 소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친교 활동을 하면서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비단 대표적인 우리 일반 사회에서 가장 감염에 취약한 그룹이 종교시설 그리고 현재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뭐 PC방, 노래방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시설인 종교 시설에서 지금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현재 단계의 어떤 도화선이 시발점이 된 거는 사랑제일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7월 말에
처음에 감염원으로 아직까지 이제 감염 경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분이 7월 말에 사랑제일교회를 3차례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뒤에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표 환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대문 45번 환자라고 하는 분이 3차례 예. 방문을 했을 때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를 좀 강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시설 소독 등만 마치고선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현재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 교회에서의 소모임을 제한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미를 보이니까 이것을 해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혹시 방역 당국의 이 조치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와 조치는 해제할 예정이나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 소모임을 좀 금지시켰을 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셌었거든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역 당국이 우리 교인들이 많은 개신교 이쪽 눈치를 좀 봤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당시에 종교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런 방역 조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여파가 차근차근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개척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다가 그게 재래시장으로도 확산이 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로도 이 감염이 확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일까지 있었다. 아까 주니스에서 나가는데 말이죠. 네. 50대 남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일단 자택이나 병원에서 도주한 사례가 이틀간 2건 있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50대 그 평택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새벽에 병원을 탈출했는데요. 그 지난 9일에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이분이 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는 CCTV 등등 다 확인이 됐고 그래요? 추적 중인데 예. 서울로 오신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아직 검거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40대 시민이 확진된 뒤에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있다가 집에 있다가 달아났죠. 이분은 4시간 만에 붙잡히긴 했는데요. 이분은 3월부터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하다가 최근에 포항에 내려간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폭발적인 확진자의 증가 여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의 조치는 과연 적절했던 건지 관리를 잘해왔는지 아니면 또 하나 국민의 협조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7월 말에 동대문 소위 이른바 얘기한 동대문 45번 환자가 방문 3차례 하고 나서 그다음에 8월 2일 날 이분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아까 그 기자께서 말씀하신 8월 9일 날 주말 예배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실제로는 지표 환자가 처음 임상 증상을 보이고 12일 날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대문 45번 환자가 7월 말에 방문을 한 다음에 사랑교회가 실제로 방문처가 됐으면 그 방문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세의 완화가 보이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당시에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방역당국의 조치도 약간은 미흡했던 것 같고 실제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 폐쇄를 당분간 하고 실제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뭐 바이러스를 살포시켰다, 전파시켰다,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랑제일교회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같은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마 그 성경에 쓰여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상황이 신천지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두 분도 해주셨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방역당국이 판단하고 있는지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전에 대구 경북이나 이태원 쿠팡하고 다르게 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이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남지현 기자, 네. 잠시 뒤 정세균 총리가 5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혹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주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 고위험 시설이죠. 클럽이나 앞으로는 이제 PC방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13가지 고위험 시설을 아예 문을 닫게 할 것이냐. 그거 수도권에 한해서입니다. 예, 수도권에 한해서. 네, 그 여부를 좀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천, 지금 사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하는데 인천이 빠졌었죠. 인천과 부산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 2단계로는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3단계까지 격상을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래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 이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격상 여부까지도 오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될까? 2단계하고는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3단계를 논하기 조금 이른 게요. 예. 사실 지금 1.5단계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원래 2단계로 격상하면 그 고위험시설 13가지는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 네. 2단계면? 네, 근데 그 문을 닫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 이게 당장 바로 문을 닫게 하면 일단 너무 그 사회적인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일단은 방역 수칙 강화까지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2단계로 전면적인 2단계로 격상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단계면은 사실상 뭐 우리 사회가 좀 수습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태가 뭐 위험한, 그러니까 위중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단계로 격상을 하고 일정 부분 단계별로, 사안별로 완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당초에 예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 생활 속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단계가 있을 때 그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변환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환자 급속하게 증가할 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지금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을 하면서 얘기한 게 이 단계는 그냥 우리가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 두는 거지 사안별로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자체를 3단계로 전환을 하고 경제나 이런 기타 다른 부분을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완화를 시켜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일단 2단계만으로는 지금 사태, 지금 상황을 완화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방역 당국의 촘촘한 방역,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과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이태원 클럽발 확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발 확산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종식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근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그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지역 사회의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감염자를 다수를 양산을 했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건이 맞았을 때 지금 크게 확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의 대구나 경북에서의 사례와 다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더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부분 꼭 지켜나가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극복해 나가도록 하지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